1943년 7월과 8월 초에 걸쳐 진행 중인 태평양 전쟁 동부 뉴기니 시리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곳은 일본군 주 근거지 레이와 살라마와 중 살라마와 인근인데요. 이곳 전투의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연합군 수뇌부에서는 이미 일본군의 또 다른 근거지인 레이를 직접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지난 영상 후반부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동부 뉴기니에서 레이와 살라마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 개 사단이 북쪽 해안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중 41사단과 51사단은 각각 중국, 화북, 광동에 주둔하고 있다가 뉴기니로 왔고 20사단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가 뉴기니로 끌려왔습니다. 이 3개 사단은 전부 뉴기니에 오기 전보다 이전에 주둔하던 곳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6월 말에 상륙해 호주군 이외에 이 일본군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미군은 바로 내셔널 가드 사단이었던 제41 보병사단 병력들이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각 주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인데요. 보통 내셔널 가드를 한국어로 주방위군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번역이 맞느냐에 대해 논의가 있어서 여기선 그냥 내셔널 가드라고 할 텐데요. 영문 위키피디아에 보면 내셔널 가드는 일단 미국의 각 주에 기반을 둔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50개의 각 주가 있고 그 위에 미 연방이 있는 건데 일단 육군을 예로 들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미는 각 주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연방군이 되는 것입니다. 1943년에 뉴기니에서 싸우고 있는 제41 보병사단이 이 내셔널 가드 사단인데 미국 주들 중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주들을 기반으로 하는 부대입니다. 그 중에 워싱턴, 오리건 이 두 개 주 출신 병력이 가장 많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41사단은 애뉴얼 썸머 캠프라고 해서 매년 여름 군사훈련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1940년 여름 훈련이 2주에서 3주로 연장되고 같은 해 9월에는 미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해 내셔널 가드 41사단을 1년간 페더럴 서비스를 하게 합니다. 즉 주에 기반한 군대를 미 연방이 요구하는 임무에 종사하게 한 것입니다. 1940년 이 법으로 인해 미 역사상 최초의 비전시 징병이 이루어집니다. 41 보병사단은 이때부터 태평양 전쟁 발발 시까지 훈련을 계속하다 1942년 2월부터 남태평양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41사단에는 162, 163, 186의 3개 보병연대가 있었고 사단 포병대 산하에 4개 대대 그리고 여러 기타 부대가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1944년 6월까지 지휘를 맡았던 호러스 풀러 소장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많은 수의 미 육군 사단들이 해외로 파견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전쟁 초반에는 각각 하나 정도의 예외를 빼고 내셔널 가드 소속 사단들은 남태평양으로 보내졌고 레귤러 아미, 즉 연방 소속이었던 육군 사단들은 1942년 11월부터 시작된 토치 작전이 진행 중이던 북아프리카로 보내졌습니다. 41사단의 3개 보병연대 중 163년대가 분하고나 탈환전에서 주로 싸웠고 162연대가 현재 레이, 살라마와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뉴기니로 돌아왔습니다. 탐부산을 중심으로 일본군이 방어진지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고 호주군이 탐부산과 살라마와 중간 지역에서 일본군의 연락선을 끊으려고 시도 중이고 미군 41사단 162연대 병사들이 탐부만과 이어진 능선에서 전투 중인데 남북으로 이어진 스카우트 능선이 보이고 이곳에 RR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동서로 뻗어있는 루즈벨트 리지입니다. 왼쪽 동그라미 친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오른쪽과 같은데 미군 41사단 162연대가 맡은 임무가 루즈벨트 능선에 일본군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62연대 2대대와 3대대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보이고 후방 약 1km 정도 되는 곳에 162연대본부가 위치해 있습니다. 같은 162연대의 1대대는 훨씬 남쪽의 탐부산 전투에 참가했었습니다. 이 능선 이름은 162연대 3대대장이었던 루즈벨트 소령의 이름을 따 지어졌는데 1943년 8월 12일 현재 이 사람은 3대대장이 아니고 잭 모리스 소령이 신임 3대대장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능선은 미군이 7월 하순부터 공격을 시도했지만 일본군의 거센 저항에 막혀 점령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사실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943년 7월 하순 호주군과 미군 사이에 지휘체계와 관련해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미 이전 영상들에서도 약간 다룬 바는 있으나 이때쯤에는 새로 투입되는 호주군 1개 대대의 지휘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고, 이와 관련해 미군 41사단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7월 22일에 41사단장 풀러 소장이 162연대장 맥키치니 대령을 보직 해임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또한 세비지 호주군 3사단장이 8월 7일 호주군을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한 루즈벨트 소령과 다른 한 명의 지휘관을 보직 해임해 줄 것을 미군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태는 맥아더 장군까지 나서서 맥키치니를 다시 162연대장으로 임명하고 41사단 162연대를 호주군의 예하로 놓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소령은 결국 3대대의 지휘권을 잃었고, 내부 혼란을 극복한 미국 호주 연합군은 곧 루즈벨트 능선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군 162연대는 1943년 8월 13일 09시에 공격을 개시하게 되는데, 해안 쪽에 위치한 2대대가 주 공격을 맡고 3대대는 이를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격 하루 전인 12일 2대대의 일부 병력이 루즈벨트 능선 왼쪽 끝 지점을 점령했고 밤새 일본군의 반격을 막아냈습니다. 8월 13일 오전 7시 예비 포격에 이어 2대대의 2개 중대가 공격을 개시합니다. 하루 종일 격전을 벌인 끝에 미군 2개 중대는 공격 목표를 전부 점령했습니다. 8월 13일의 공격에서 미군은 25명의 사상자가 났고 일본군은 39명으로 추정됩니다. 8월 14일 낮까지 미군은 루즈벨트 능선 약 1km 정도를 장악했고 일본군은 해안 쪽 능선 약 500m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8월 14일 오후 3시까지 능선 전체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미군은 탐부만을 내려보는 능선의 일본군 진지를 전부 장악함으로써 북쪽 공격을 위한 보급을 일본군의 방해 없이 탐부만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중요 방어 지점을 하나씩 잃어나가고 있습니다. 탐부만에서 북서쪽으로 약 7km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강변의 밥두비 능선, 이곳에서도 호주군이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8월 14일 오전 9시 20분 20기가 넘는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가 동원돼서 일본군 진지에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폭격기를 요격할 전투기가 없는 일본군은 눈뜨고 폭격을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격과 예비 포격에 이어 호주군이 전진을 시작했고 위쪽과 가운데 일본군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아래쪽의 일본군은 이날 밤을 틈타 퇴각하게 됩니다. 이제 밥두비 능선의 북쪽 지역이 완전히 호주군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쪽 탐부산 인근의 일본군은 점점 포위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밥두비 능선 지역에서 어느 호주군 장교가 전투 중 노획한 일본군 마운틴건 산포를 다시 일본군 진지를 향해 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이 산포가 어떤 모델인지 알아보려고 열심히 찾아봤으나 정확한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이 쓰던 산포 중 유명한 게 여기 보이는 94식 산포인데 크기를 비교해봐도 호주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언젠가 이 산포의 모델명을 제가 발견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1943년 8월 15일 현재 살라마와 인근 병력 배치도인데 맨 위가 살라마와이고 여기가 탐부만 그리고 남쪽에 탐부산이 있습니다. 지도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제가 연합군 병력 분포를 표시해보면 루즈벨트 능선과 탐부산 인근에 파랗게 표시된 곳이 연합군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남부의 일본군 장악 지역입니다. 북쪽에는 살라마와 인근에 일본군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밥두비 등선 쪽으로 상당수의 연합군이 해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언뜻 봐도 가운데 부분에는 일본군이 거의 없고 좌우에서 연합군이 조여오고 있어서 남쪽에 배치된 일본군 병력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도 이와 같은 사정을 직시하고 곧 중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는 앞에서 본 것과 똑같은 살라마와와 그 남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전 지도는 호주군 자료였고 이건 일본군 자료입니다. 일본군 사령부는 1943년 8월 15일 오후 3시 남쪽에 위치한 부대가 포위 고립될 것을 염려하여 전선 축소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쪽의 부대를 철수시켜서 살라마와 주변으로 새로 전선을 만든다는 건데요. 당시 일본군이 새로 만들게 된 전선은 대략 위성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은 동부 뉴기니 지명을 그대로 읽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일본어 이름을 자기들이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이름과 지도의 이름을 매치시켜 선을 그려보면 위와 같습니다. 이걸 보면 탐부산과 그 위에 있는 코미아툼까지 전부 포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은 이 중 서쪽 지역을 수비할 부대로 51사단의 66, 102, 115연대 중 102연대의 잔존 병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강 하구를 포함한 중간 부분은 115연대가 맡아서 수비하게 했고 마지막으로 전선의 동쪽 부분은 66연대가 맡게 되었습니다. 기타 부대들과 후방에서 지원받은 부대들도 각각 나뉘어져 배치됩니다. 이 중 66년대 지역에는 102, 115연대에서 각각 1개 대대씩을 추가로 배치하게 되어 아마도 66년대 지금까지의 피해가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른 부대들도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현재 일본군 상황을 볼 때 현 병력은 완편시와 비교해보면 약 3분의 1가량이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군은 전방에 있는 부대의 퇴각 개시 시점을 8월 19일로 잡았습니다. 아다치 하타조 제18군 사령관은 나카노 히데미츠 51사단장에게 전문을 보내 격려하고 최후까지 살라마와를 지킬 것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51사단 사령부는 이 명령을 일선에 전달하면서 주의사항도 같이 전달했는데 후방으로 퇴각하는 것이 패전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병사들에게 알리고 병사들 간에 쓸데없는 유언비어가 돌지 않게 하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호주군은 이제 탐부산 지역의 일본군을 향해 압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탐부산의 남쪽, 북쪽과 서쪽에서 4개 대대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8월 18일에는 이 근처에 있던 미군 척후병들이 적어도 일부의 일본군이 철수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8월 18일에도 일본군과의 전투 기록은 남아있지만 적어도 일부 부대는 철수 예정일인 19일보다 일찍 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탐부산 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보급이 제대로 될 리는 없었고 이 지역에서 호주군이 노획한 어느 일본군 병사의 글을 보면 자기 자신과 동료들을 거짓대에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8월 19일에는 더 많은 수의 호주군 병사들이 간밤에 다수의 일본군이 이 지역에서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호주군이 위에서부터 포위망을 좁혀 들어와 일본군이 탐부산을 버리는 것은 호주군이 원했던 상황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전선에서도 일본군이 퇴각하고 있다는 보고가 쏙쏙 들어왔습니다. 호주군은 그렇게 공격해도 뚫리지 않던 탐부산과 코미아툼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미군 162연대 1대대 병력이 탐부산에 들어갔는데 탐부산의 일본군 진지는 최소 3m 지하에 위치해 있어 야포 공격이 별 소용이 없고 각 진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뚫어내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쯤 호주군에게 전해진 또 하나 좋은 소식은 계속되는 전투로 지친 호주군 3사단 병력을 후방으로 보내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뉴기니 전선에 새로 호주군 5사단 병력을 보내 이후 전투를 막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동부 뉴기니 전선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이 시리즈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